나는 박진우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이제는 찾는 이 하나 없는 낡은 펜션의 관리인이다. 사람들은 나를 박영감이라 부르지만 스스로를 이름으로 부른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이름이란 누군가 불러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법인데 나를 그렇게 불러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내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된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 새벽 5시.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의 유일한 알람시계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얕은 잠의 늪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나를 놓아주지 않는 기억들 때문이다. 그 기억들은 짙은 안개처럼 내 의식을 떠다니다가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더욱 선명해지곤 한다. 창문을 열면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은 소나무와 젖은 흙이 뒤섞인 냄새다. 도시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아스팔트 위에서 살았던 내게 이 냄새는 여전히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일한 위안이다. 서울의 탁한 공기 속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었던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 나는 이곳으로 도망쳐왔다. 성공과 경쟁,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해야 했던 끔찍한 상실로부터 나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펜션 주변을 둘러본다. 총 5채의 독립된 목조 건물. 한때는 여름 휴가철이면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북적였던 곳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밤이면 바비큐 연기가 피어오르던 곳. 하지만 지금은 시간 속에 버려진 유령처럼 고요하기만 하다. 펜션 주인인 초의 사장은 몇 년 전부터 서울에 눌러앉아 한 달에 한 번 관리비를 보내주는 것이 전부다. 그는 이 쓸모 없어진 땅을 처분하고 싶어 했지만 워낙 외진 곳이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세상으로부터 잊히고 싶은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으니까 내 일은 간단하다. 매일 아침 건물들을 한 바퀴 돌며 혹시 밤사이 야생동물이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는지, 낡은 시설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잡초를 뽑고 비바람에 삭은 나무 데크를 보수하고 가끔은 텅 빈 객실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공간을 매일같이 쓸고 닦는 내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만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다. 몸을 고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 기억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순찰을 마치면 작은 관리실로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먹는다. 밥 한 덩이와 어제 끓여둔 김치찌개.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 그저 살기 위해 위장 속으로 음식을 밀어넣는 행위에 불과하다. 식사를 하며 창밖을 본다. 거대한 산줄기가 병풍처럼 펜션을 둘러싸고 있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은 저 산이다. 봄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으로 뒤덮이며 가을에는 온통 붉은빛으로 불탄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세상의 모든 색을 지워버린 순백의 설산이 된다. 나는 여름의 끝자락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불안함 때문이다. 맹렬하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아들 녀석. 민준이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도 바로 이런 계절이었다. 아빠, 우리 주말에 캠핑 가요. 내 친구들은 다 아빠랑 캠핑 갔다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들의 청을 몇 번이나 미뤘던가.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며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실은 나 자신의 공허한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마침내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약속했던 캠핑을 떠나기로 한 날. 비가 내렸다. 괜찮을 거라고. 산 아래 계곡이니 물이 불어날 리 없다고 장담했던 것은 나였다. 그 오만함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한순간에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가는 아들의 작은 손을 나는 끝내 잡지 못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나를 원망했고 나 또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떠나간 아들을 보았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헤어졌다.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연락을 끊고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민준이의 흔적이 없는 곳,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아침부터 바람 한 점 없이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산새들은 울음소리를 그쳤고 멀리 삼본구리에는 짙고 검은 구름이 삿갓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500mm의 폭우와 함께 초속 4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내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서둘러 펜션의 시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다. 낡은 창문마다 버팀목을 덧대고 바람에 날아갈 만한 물건들은 전부 창고 안으로 옮겼다. 배수로에 쌓인 낙엽들을 긁어내고 비상용 발전기의 기름이 충분한지 확인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준비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나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불길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관리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선반 한 구석에 놓인 만들다 만복각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다. 민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사주었을 장난감.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보려 시작했지만 차마 완성할 수가 없었다. 완성하는 순간 정말로 민준이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 같아서였다. 나는 목각 자동차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거칠한 나무의 감촉이 아들의 작고 부드러웠던 손을 떠올리게 했다. 하르륵! 마침내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기던 빗줄기가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다. 세상은 온통 빗소리에 잠식당했다. 그리고 이내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낡은 펜션 건물이 통째로 흔들리는 듯했다.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비집고 들어와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나는 끓여놓았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날이면 아무도 산에 오지 않는다. 특히나 국립공원 입구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이 버려진 펜션까지 올 사람은 더더욱 없다. 나는 이 고립된 공간 속에서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밖의 풍경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드러났다가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부러지고 어딘가에서
기왓장이 바람에 날려와 떨어지는 파열음이 들렸다. 나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다. 제발, 제발 무사히 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소리를 뚫고 아주 희미한 소리가 내 귀에 와서 박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반복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잘못 들었을 거야. 이 미친 폭풍 속에서 아이가 있을 리가 없어. 내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귀를 막았다. 하지만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분명했다. 환청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것도 어린아이가 저 폭풍우 속에서 조난을 당한 것이다.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나가야 하나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그저 낡은 펜션의 관리인일 뿐이다. 구조대원도 아니고 영웅은 더더욱 아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나 역시 위험에 빠질 것이다. 모르는 척하면 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성과 공포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계곡물에 휩쓸려 가던 민준이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이름을 부르며 절박하게 뻗었던 그 작은 손. 내가 외면했던 그 손, 만약 저 밖의 아이를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죽어서도 민준이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벽에 걸어두었던 두꺼운 우비를 챙겨 입고 서랍에서 강력한 손전등과 튼튼한 밧줄을 꺼냈다. 창고에서 찾아낸 낡은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방망이질했지만 내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문을 여는 순간 거대한 바람의 주먹이 나를 강타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를 향해, 그리고 나의 지독한 과거를 향해. 문을 열고 나선 순간 나는 거대한 자연이라는 이름의 맹수 아가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음을 깨달았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굉음이 나를 집어삼켰다. 바람소리, 빗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비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세상은 잠시 흑백 사진처럼 명멸했다. 금방이라도 뿌리째 뽑힐 듯 흔들리는 나무들의 실루엣은 공포 영화 속 괴물들처럼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다. 손전등을 켰지만 굵은 빗줄기에 빛이 부서져 고작 서너 발자국 앞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다. 비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날아와 채찍처럼 내 몸을 후려쳤다. 낡은 우비는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며 천을 빼앗아갔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마치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었다. 얘야, 어디 있니? 나는 목청껏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폭풍의 울음소리에 맥없이 흩어졌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 쪽은 펜션 뒤편의 작은 오솔길 방향이었다. 평소에는 산책하기 좋았던 그 길은 지금쯤이면 진흙과 급류로 변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기억을 더듬으며 그쪽으로 향했다. 발밑은 온통 질퍽한 진흙탕이었다.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발에 채였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늙은 몸으로 이 폭풍을 뚫고 아이를 찾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어쩌면 나는 살아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관리실에 따뜻한 난로와 커피가 지독한 유혹처럼 아른거렸다. 그때였다. 바람이 잠시 방향을 바꾸는 찰나. 다시 한번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가까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 절박하고 힘이 없었다. 그 소리는 내 안의 모든 망설임을 잠재웠다. 그래, 가야 한다. 저 소리를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동여매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오솔길의 입구는 이미 작은 계곡처럼 변해 있었다. 흙탕물이 세차게 흘러내려 길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속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등산화 안으로 스며들어 발가락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콰르르릉.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땅에 엎드렸다. 거대한 무언가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내가 방금 지나온 자리를 덮쳤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손전등을 비춰보자. 수십 년은 됨직한 거대한 참나무가 길을 가로질러 쓰러져 있었다. 내가 단 몇 초만 늦었더라면 저 나무 밑에 깔려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이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이만하면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려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아바, 그때 귓가에 스치듯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기억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물에 휩쓸려가며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던 그 목소리.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앞에 다시 그날의 계곡이 펼쳐졌다. 거센 물살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작은 몸. 나를 향해 뻗었지만 끝내 닿지 못했던 아들의 손. 이번에는 절대로 놓지 않아. 나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쓰러진 나무를 겨우 기어 넘어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절박한 사명감으로 변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구원이었다. 10년 넘게 나를 올가매온 죄책감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속죄의 기회였다. 얼마나 더 나아갔을까. 손전등 불빛 끝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경사가 급한 비탈 아래쪽이었다. 나는 미끄러지듯 비탈을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8살이나 되었을까. 작은 몸집의 사내아이가 커다란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얇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아이는 아마도 길을 잃고 헤매다 비탈에서 굴러 떨어진 듯했다. 다행히 아이가 기댄 바위가 작은 지붕 역할을 해주어 쏟아지는 비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발밑으로는 이미 흙탕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얘야, 괜찮니? 내가 소리치자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와 추위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낯선 내 모습을 보자 아이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 찼다. 누구세요? 나는 이 근처 펜션 관리인이란다. 널 도와주러 왔어.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의 눈에 맺혀 있던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는 작은 동물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괜찮을 거야.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우비를 벗어 덮어주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대로 두면 저천증으로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일어설 수 있겠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발목을 가리키며 울먹였다. 자세히 보니 오른쪽 발목이 부어 있었다. 아마도 구르면서 삔 모양이었다. 업고 가야 했다. 아저씨한테 어피렴.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내 등에 순순히 엎였다. 생각보다 너무나 가벼운 무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 폭풍우 속에서 혼자 있었던 걸까? 아이를 업고 비탈길을 다시 오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다. 미끄러운 진흙 바닥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고 등에 엎인 아이의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나를 채찍질했다. 포기하면 안 돼. 이 아이는 내가 구해야 해. 나는 밧줄 한쪽 끝을 근처에 튼튼한 나무에 묶고 나머지 한쪽을 허리에 감았다. 그리고는 밧줄에 의지해 한 걸음 사력을 다해 비탈을 기어 올랐다. 내 거친 숨소리와 아이의 흐느낌, 그리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 비바람 소리가 뒤섞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평탄한 오솔길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돌아가는 길은 오는 길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아이의 천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등 뒤로 느껴졌다. 아이의 의식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얘야, 정신 차려야 한다. 이름이 뭐니? 나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지훈, 한지훈이요. 아이가 개미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지훈아,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아빠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산에 같이 왔는데 나비 잡으러 갔다가 길이. 말을 맺지 못한 채 아이는 다시 축 늘어졌다. 안 된다. 이대로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펜션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손전등 불빛 너머로 익숙한 펜션 건물에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거의 무너질 뻔했다. 마침내 관리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지옥 같은 광경과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실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나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나는 서둘러 벽난로의 장작을 더 집어넣어 불을 지폈다. 그리고는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온몸의 물기를 닦아주었다. 창고에서 찾아낸 낡고 두꺼운 담요로 아이의 몸을 꽁꽁 감싸 벽난로 가까이에 눕혔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하지만 관리실 안은 타오르는 불꽃 덕분에 따스하고 고요했다. 나는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된 채 벽난로 앞에 누워 얕은 숨을 내쉬는 작은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내가 구하지 못했던 내 아들 민준이와 겹쳐 보였다. 나는 아이를 구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이 작은 생명을 밤새 지켜내야만 했다. 폭풍은 밤새도록 맹위를 떨쳤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잠드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잠든 사이 아이의 여린 숨이 멎어버릴까봐, 이 작은 생명의 언기가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났다. 나는 주기적으로 아이의 임의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 축축한 수건을 갈아주었다.
아이는 얕은 잠결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거나 엄마 하고 잠꼬대를 했다.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려왔다. 벽난로의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나는 멍하니 그 불꽃을 바라보았다. 저 불꽃처럼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온기를 전부 끌어모아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10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다. 속수무책으로 꺼져가는 아들의 생명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달라야만 한다. 동이틀 무렵 기적처럼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울부짖던 바람은 잦아들었고 창문을 두들기던 빗줄기도 가늘어졌다. 세상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것은 어제 아침의 불길한 정막과는 다른 모든 것을 쏟아낸 뒤에 탈진한 평화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구급 상자를 꺼냈다. 아이의 발목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지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는 듯 했다. 나는 서툰 솜씨로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압박붕대를 감아주었다. 내 거칠고 투박한 손길에 아이가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깨지는 않았다. 아이의 작은 발목을 매만지는 동안 나는 오래전 민준이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빠, 호해줘 하고 외치던 아들의 해맑은 얼굴. 기억이란 이토록 잔인한 것이다. 잊고 싶을 때는 선명하게 떠오르고 붙잡고 싶을 때는 연기처럼 흩어진다. 따뜻한 것이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을 뒤져 말려놓은 표고버섯과 당근. 얼마 남지 않은 쌀을 꺼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했다. 채소를 잘게 다지고 쌀을 볶다가 물을 붓고 뭉근한 불에 천천히 저어가며 죽을 쑤었다. 죽이 끓는 동안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가 10년 동안 죽어있던 이 오두막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내가 죽을 그릇에 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아이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침대 맡에 앉아 동그란 눈으로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다. 깼구나. 내가 말을 건네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어젯밤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했다. 괜찮다. 나는 널 해치지 않아. 나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뜨거운 죽그릇을 아이 앞에 놓아주었다. 우선 이것부터 먹으렴.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아이는 나를 경계하면서도 죽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구수한 냄새에 이끌리는 듯했다. 잠시 망설이던 아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는지 숟가락을 자꾸만 떨어뜨렸다. 나는 아이의 옆에 앉아 그릇을 들어 직접 죽을 떠먹여 주었다. 아, 해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작은 입을 벌렸다. 따뜻한 죽이 몇 숟가락 넘어가자 아이의 팔았던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아이는 마침내 긴장이 풀린 듯 내게 첫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박진우라고 한단다.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렴. 이 펜션 관리인이야. 지훈이는요? 한지훈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핸드폰 어딨어요? 아이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창밖을 가리켰다. 지훈아, 어젯밤에 아주 큰 폭풍이 왔었단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도 안 되고 길도 끊겼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라. 날이 완전히 개면 구조대가 올 거고 부모님도 널 애타게 찾고 계실 테니 금방 만날 수 있을 거야.
내 말을 들은 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나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렇게 지훈이와 나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폭풍이 핥히고 간 세상은 엉망이었다. 펜션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비포장도로는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져 막혔고 작은 가을은 흙탕물로 변해 건널 수 없었다. 우리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첫날, 지훈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거나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서 잠을 자며 보냈다. 나는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작은 오두막 안에서 두 사람이 온전히 서로를 무시하기란 불가능했다. 아이는 힐끔힐끔 나를 훔쳐보았고 나 역시 아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아저씨는 왜 혼자 살아요? 저녁을 먹다가 지훈이가 툭 던지듯 물었다. 나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했다. 누구도 내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지훈이는 집요했다. 가족 없어요. 아줌마나 다른 아기들은요. 아기라는 단어가 심장을 찔렀다. 있었어. 오래전에 내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다행히 지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은 오두막의 공기 속에 무겁게 떠다니며 밤새 나를 괴롭혔다. 이튿날이 되자 지훈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면서도 오두막 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만 살았던 아이에게 낡은 목조 오두막은 신기한 겉투성이인 모양이었다. 우와, 이건 뭐예요? 지훈이가 가리킨 것은 선반 위에 놓여있던 만들다만 목각 자동차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10년의 세월을 견뎌온 물건. 내 고통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이다. 나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의자까지 끌어다 놓고는 기어코 목각 자동차를 꺼내 들었다. 거짓말. 자동차 모양이잖아요. 왜 다 안 만들었어요? 바퀴도 없고. 색칠도 안 했어요. 아이는 해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수한 호기심 앞에서 나는 방어벽을 칠 수가 없었다. 만들다 보니 재미가 없어져서. 재미없긴요. 엄청 멋있는데. 아저씨, 우리 이거 같이 만들어요. 네. 지훈이가 목각 자동차를 들고 내 앞으로 달려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안 된다. 저것만큼은 안 된다. 저것을 완성하는 것은 내 상처를 헤집고 민준이의 부재를 완전히 인정하는 행위였다. 아저씨는 바쁘다. 할 일이 많아. 거짓말. 아까부터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잖아요. 같이 해요. 네, 제발요. 아이가 내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10년 전 캠핑을 가자고 조르던 민준이의 얼굴과 겹쳐졌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아주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벽난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공구함에서 작은 조각칼과 사포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멈춰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서걱, 서걱, 조각칼이 나무를 깎아내는 소리가 고요한 오두막에 울려 퍼졌다. 나는 자동차에 거친 모서리를 다듬고 바퀴가 들어갈 자리를 팠다. 지훈이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집중하자 신기하게도 손의 떨림이 멈추었다. 아저씨, 손 진짜 빠르다. 마술사 같아요. 지훈이의 감탄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웃음이었다. 아빠가 엔지니어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우리 아빠도 엔지니어거든요. 근데
아빠는 맨날 컴퓨터로만 일해요. 아저씨처럼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건 못해요. 아이는 제 아빠를 자랑하듯 또 나를 칭찬하듯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나무 자동차를 만들어 나갔다. 지훈이는 사포로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문지르는 것을 도왔다. 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내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과 스칠 때마다 나는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 이 자동차 누구 주려고 만들었어요? 사포질에 열중하던 지훈이가 불쑥 물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잠시 칼질을 멈추고 말했다. 아들이 있었단다. 지훈이 또래였지.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할 만큼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한번 터져 나온 말문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녀석이 자동차를 아주 좋아했어. 그래서 직접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결국 주지 못했지.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다. 지훈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하던 사포질을 멈추고 작은 손으로 내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 작은 온기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숙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다. 그날 이후 오두막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장작을 패고 함께 새소리를 들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딱따구리와 뻐꾸리, 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지훈이는 내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노래를 흥얼거려 주었다. 마침내 목각 자동차가 완성되었다. 바퀴도 달고 창문도 파고 매끈하게 다듬어진 작고 귀여운 자동차였다. 색을 칠할 물감이 없어 투박한 나무색 그대로였지만 나와 지훈이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동차였다. 지훈이는 완성된 자동차를 손에 들고 온 방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부릉, 부릉 입으로 소리를 내며 자동차를 미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안에 있던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10년 동안 나를 짓눌러 온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성된 자동차를 벽난로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지훈이는 내 옆에 누워 잠이 들었고 나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쓸어주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작은 오두막이 텅 빈 피난처가 아니라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어리석은 평화가, 이 위태로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보처럼 기도했다.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밤새 내린 비로 먼지가 씻겨나간 공기는 상쾌했고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간밤의 폭풍은 마치 끔찍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고 엉망이 된 펜션 주변 풍경조차 왠지 모르게 평화로워 보였다. 나와 지훈이는 아침으로 간단히 누룽지를 끓여 먹었다. 어제보다 한결 기운을 차린 지훈이는 절뚝거리면서도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나는 망가진 울타리를 손보고 있었고 지훈이는 내 옆에 쭈그려 앉아 내가 하는 일을 신기한 듯 구경했다. 아저씨는 못하는 게 없어요. 아이가 순진한 감탄을 보냈다. 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작은 아이와 함께 세상과 단절된 채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어리석고도 달콤한 희망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잡혔다. 처음에는 이명인가 싶었다. 산의 고요함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내면의 소리를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졌다. 그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다. 일정한 리듬을 가진 기계적인 소음이었다. 두두두두두두. 심장이 내려앉았다. 산짐승처럼 예민해진 내 모든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소리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소리. 나를 이 고독한 안식처에서 끌어내릴 외부 세계의 소리였다. 아저씨, 저 소리 뭐예요? 지훈이도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와는 달리 아이의 눈에는 불안이 아닌 호기심이 가득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져 산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나무잎들이 불안하게 떨었다. 마침내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 그 점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금속의 새로 변해 우리를 향해 날아왔다. 헬리콥터였다. 우와, 헬리콥터다. 지훈이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아이의 얼굴은 금세 희망과 기대로 환하게 빛났다. 엄마 아빠가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아이는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헬리콥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해맑은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내 어리석었던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 저 아이는 이곳에 속한 아이가 아니다. 저 빛나는 금속 덩어리와 함께 와서 함께 사라져야 할 존재다. 내 안식처에 잠시 머물다 간 손님일 뿐이다. 헬리콥터는 우리 머리 위를 한 바퀴 선회하더니 이내 펜션 앞에 가장 넓은 공터를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바람은 작은 태풍과도 같았다. 먼지와 낙엽이 소용돌이치며 사방으로 흩날렸고 가녀린 들풀들은 땅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나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마치 이 작은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과시하듯. 헬리콥터는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며 부드럽게 착륙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옆문이 스르륵 열렸다. 가장 먼저 뛰쳐나온 것은 고상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진흙탕이 된 바닥을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해왔다. 지훈아, 내 아들. 엄마. 지훈이는 나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다. 저것이 원래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다음으로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정장으로 차려입었고 구두는 진흙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쩍였다.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 밑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자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이내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내게 와 닿는 순간 나는 오소리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분명한 감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날카로운 평가였다. 그는 나의 해진 작업복과 흙먼지 묻은 얼굴, 거칠고 투박한 손,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초라한 오두막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의 가치를 억지로 따져보려는 사람처럼.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지훈이와 함께 있을 때 느끼던 소박한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그저 상골의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아빠, 이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폭풍 속에서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지훈이가 아빠의 손을 잡아 끌며 나를 가리켰다. 남자는 내게로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어떤 말로도 이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겠습니다. 그는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것은 분명 존중의 표현이었지만 나와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애먼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아빠, 이리 와보세요. 아저씨랑 내가 만든 자동차예요. 지훈이가 앞장서서 나를 오두막 안으로 이끌었다. 부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내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살 것이 분명한 그들의 눈에 이 작고 낡은 공간은 어떻게 보일까? 그들은 애써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 스치는 동정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내 삶의 터전이 아니라 구호소나 다름없는 곳을 둘러보는 듯했다. 지훈이의 아버지는 벽난로 위에 놓인 목각 자동차를 집어들었다. 그는 커다랗고 깨끗한 손으로 나와 지훈이의 손때가 묻은 작은 자동차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의 진심이 담긴 선물로 보는 것일까? 아니면 가난한 상골 늙은이의 조악한 장난감으로 여기는 것일까? 지훈이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며칠이나 남자가 말을 흐렸다. 이런 곳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나에게는 세상 전부였던 이 공간이 그에게는 그저 불편하고 열악한 이런 곳일 뿐이었다. 떠날 시간이다. 지훈아, 남자가 말했다. 떠나야 할 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지훈이는 떠나기 싫은 듯 꾸물거렸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손을 놓고 다시 내게로 달려와 내 허리를 꼭 껴안았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목각 자동차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아저씨 선물이에요. 아니다. 지훈아, 이건 내 것이다. 너와 내가 함께 만든 것이니 네가 가져야지. 나는 아이의 손에 자동차를 다시 쥐어주고 등을 토닥였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다시 그렁거렸다. 가족이 헬리콥터에 오르기 직전 지훈이의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다. 그는 지갑을 꺼내려다 잠시 멈추고는 대신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저는 태강그룹의 한정혁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다시 찾아뵙고 정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집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하나의 거래처럼 들렸다. 내 진심과 지훈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폭풍 속에서 목숨을 걸었던 내 행동이 보답이라는 이름의 값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헬리콥터의 문이 닫혔다. 나는 창문 너머로 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지훈이를 보았다.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화답했다. 이내 헬리콥터는 다시 한번 거대한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금속의 포효가 온 산을 뒤흔들고 이내 검은 점이 되어 산 너머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떠나갔다. 금속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텅 빈 공터에 홀로 서 있는 내게 그 침묵은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오두막의 온기는 사라지고 나의 안식처는 다시 외로운 감옥이 되었다. 금속의 포효는 멈췄지만 그 잔향은 내 귓가와 심장을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금속의 포효가 멎자 산의 침묵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위로해주던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지훈이가 오기 전 내가 익숙하게 견뎌왔던 그 고독과도 달랐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뼛속까지 시린 완전한 공허였다. 나는 천천히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며칠 동안 나를 감싸주었던 안개는 간데없고 낯선 냉기가 흘렀다. 식탁 위에는 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지훈이의 것. 아이가 잠을 잤던 침대에는 아직 그 작은 몸에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다. 벽난로 위. 나와 지훈이가 함께 만들었던 목각 자동차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살아있는 온기를 맛본 영혼에게 과거의 무덤은 더욱 차갑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정혁이라는 남자가 건넨 빳빳한 명함이었다. 태강그룹 회장 한정혁. 나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왔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신문과 뉴스에서 지겹도록 보아온 이름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 그런 사람이 내 누추한 오두막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내 아들이 죽었던 계곡과 비슷한 곳에서 자기 아들을 구해낸 내게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한편의 부조리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나는 명함을 벽난로에 던져버릴까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을 그저 하룻밤의 꿈처럼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박진우로,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훈이의 웃음소리, 함께 나무를 깎던 감촉, 내 손등을 토닥여주던 작은 온기가 이미 내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명함을 태우는 대신 낡은 성경책 갈피 속에 조용히 끼워두었다. 며칠이 흘렀다. 시간은 다시 예전처럼 더디고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나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펜션 주위를 돌고 잡초를 뽑고 혼자 밥을 먹었다. 하지만 내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전에는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해 했던 일들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더 정성껏 하게 된 것이다. 망가진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고치고 잡초 하나 없이 마당을 깨끗하게 가꾸었다. 언젠가 지훈이가 다시 이곳을 찾아왔을 때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오두막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 지훈이가 가을개서 주워와 보물이라며 자랑했던 희미한 줄무늬가 있는 조약돌이었다. 아이가 떠나는 소동 중에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나는 그 차갑고 매끄러운 돌멩이를 가만히 손에 쥐었다. 그 순간 지훈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아이와의 추억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버지가 되는 느낌을,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돌보고 지켜주는 그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한정혁 회장이 말했던 돈이나 집은 이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헬리콥터의 요란한 굉음과는 다른 조심스럽고 낮은 소리였다. 잠시 후
길의 끝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사이 말끔하게 정비된 길을 따라 올라온 차는 내 오두막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정혁 회장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지난번과 같은 위압적인 정장 대신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오두막 안으로 들이는 대신 마당의 낡은 나무 의자로 안내했다. 그리고 녹차 2잔을 내왔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그였다. 지훈이가 돌아간 뒤로 계속 아저씨 이야기만 합니다. 상올 아저씨는 뭐든 고칠 수 있고 새소리도 구별할 줄 알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자동차도 만들어준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번과 같은 권위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묻어 있었다.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해주려 했지만 정작 아이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제국을 건설하노라 제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를 평가하는 날카로움이 없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지난번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이것은 제 성의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걸로 새 집을 구하셔도 좋고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나는 그의 손을 밀어내는 대신 내 손을 그 위에 가만히 얹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 낡은 오두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사죄하실 일도 없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10년 동안 내 안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폭풍 속으로 뛰어든 것은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지훈이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바로 저 아래 계곡에서 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구한 것은 어쩌면 제 아들에게 끝내 해주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었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정혁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굳이 제게 은혜를 갚고 싶으시다면 돈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을 이었다. 앞으로 지훈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주말에는 보고서 대신 아들의 손을 잡고 스마트폰 대신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보다 아버지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춰주는 그 순간이 더 소중한 법입니다. 그것이 제가 회장님께 받고 싶은 유일한 선물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한정혁 회장은 봉투를 천천히 다시 품으로 넣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와 내 두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인 뒤 채 올라 떠났다. 나는 그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차가 떠난 자리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남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충만한 평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 차가운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벽난로 위 목각 자동차가 있던 빈자리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약속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나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가두었던 감옥이자 도피처였던 이 산이 이제는 나의 진짜 집이 되어주고 있었다. 내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텅 비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고 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의 길고 길었던 어둠과 화해했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는 내가 나 자신에게 준 진정한 선물이었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